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네.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여러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디자이너의 생각법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를 졸업하시고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하신 후에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디자인 에이전시 중 한 곳이죠. BKID를 창업해 BMW, 아우디,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송봉규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감사. 저는 송봉규라고 합니다. BK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BKID가 거기 BK 송 대표님 그 성함에서 따온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이렇게 미팅하면 이제 그 회사 이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BKID의 뜻이 뭐냐, 뭐 되게 좀 거창한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 이제 BK가 제 이니셜의 봉규의 약자고요. 네. 그 아이디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송봉규가 디자인하는 뭐 산업 디자인이다. 뭐 그런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니셜로 해놓으니까 좀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기대를 하신 분이 많은데 그렇게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되게 어감이 딱 그 네. 귀에 박히면서도 되게 심플하고 좋아요. 근데 또 그 아이디는 워낙 또 저도 이제 그 같은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강철 아이디 맨날 하면서 네네.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죠. 뭐 거의 네. 공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원래도 이제 항상 관심 있게 존경하면서 지켜봤지만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도 하면서 이러다가 어떤 질문을 처음으로 드려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항상 네.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어떤 계기로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셨나? 네네. 그게 사실 이제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 뭐, 사실 시작은 약간 만화에서 시작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지금은 이제 뭐죠? 그 일본 뭐 불매운동 때문에 좀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 네. 당시에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뭐 그런 되게 한국 만화 잡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만화 잡지에서 그 일본 만화 단행본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판매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뭐 드래곤볼이고, 그 이후에 뭐 지금 보면 너무 하드코어긴 한데 뭐 북두의 권, 뭐 이런 만화책이 이제 일본의 그 외색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슬램덩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만화에 막 되게 탐독하는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공부하다 지루하면 이제 막 그런 거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저처럼 이제 막 따라 그리거나 아니면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저만의 만화책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뭐 그린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뭐 한 5페이지짜리 뭐 만화 컷을 뭐 그려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자연히 거치다가 이제 그 미술 교육을 좀 제대로 좀 받아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 주변에 좀 권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는 만화가 시작이었는데, 뭐 그때 공부를 제가 막 딱히 뭐 잘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뭐 진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미술 교육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제 그때 그 미술 교육을 받아서 꼭 그 미술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 이후에 하게 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교육을 받다 보니 뭐 분야가 뭐 되게 순수 미술도 있고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고, 디자인에서도 이제 뭐 시각을 다루는 부분, 뭐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뭐 산업 디자인을 다루는 부분,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또 그 당시에 또 그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정우성 씨랑 이병헌 예, 씨 여기 나왔던.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주인공이 이제 또 자동차 디자인 뭐 이런 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캐릭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사나이를 보면서 아마 그 당시에 되게 감수성이 되게 민감했었던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아마
그 막연히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거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실 뭐 되게 마음속 깊숙이 어떤 동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흐름과 이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저희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이제 실제 산업 디자인학과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을 그 대학교까지 데리고 와서 뭔가 구경시켜주고 그런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쵸. 과제전 할 때 뭐 학교에 오라고 해서 이제 과제하는 거 보고 근데 사실 과제전에 제가 과제를 본 게 아니라 과제전 오픈하기 전날 학교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과제전 전날에 학교라는 것은 거의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제 막 사포질하고 막 다 막 이렇게 막 본드 칠해놔서 막 다 본드 냄새 나고 뭐 거의 엉망인 그 아비규환 안에서 이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뭐 이렇게 오토바이도 있었고 뭐 제품도 있었고 뭐 자동차 인테리어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그 열중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네.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분야에 내가 뭔가 뛰어들어서 좀 재밌는 걸 해보면 되게 뭐 인생의 값진 뭐 경험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그때 좀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진로를 이렇게 따질 때 너 뭐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그때 받았었던 되게 강렬한 인상 때문에 그러면 뭐 저는 뭐 산업 디자인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돼서 네 그렇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 네. 와. 되게 뭔가 저랑 사실 이렇게 뭐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과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저도 막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가요? 아니 그래도 좀 윗대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 막 소년 챔프나 소년 점프에서 막 그 부록으로 나왔던 만화책 막 따라 그리기도 하고 저도. 맞아. 근데 확실히 그 아스팔트 사나이가 그 저희 선배님들이나 뭐 동기들 보면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 모래시계 다음에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나왔고, 그래서 실제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보면 그 선배들이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좀 통합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쌍용 자동차가 네. 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한 6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학과에서 대부분 한 반 이상이 자동차 학과로 진학했었는데 저희가 입학할 때 마침 IMF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없어지고 뭐 이렇게 M&A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한 또 되게 좀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 이제 바퀴 휠부터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그런 통설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익스테리어 하려면 3년 동안은 뭐 그 백미러만 그리고 뭐 그릴만 그리다가 전체 익스테리어를 하려면 뭐 10년은 걸린다 막 이런 또 그 당시에 또 그런 낭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자동차 디자인도 처음에 관심을 가졌었다가 또 이제 지금은 아이디어 팔도알토에 있다가 지금 그 어웨어라는 그 스타트업의 그 CDO로 계신 그 선배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선배님이 원래 그 골수 제품 디자이너였었는데 그 선배님 1학년 때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 선배 통해서 이제 제품 디자인의 어떤 매력, 뭐 디테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소니가 최고였어요. 애플보다는 그 당시에는 뭐 소니라는 그 회사가 이제 엄청난 그 지금의 애플의 어떤 이상의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서 이제 소니 제품들을 계속 보면서 이 디테일이 왜 이런지 뭐 재료를 어떤 걸 썼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귀동냥으로 얻어 들으면서 이제 좀 제품 디자인에 대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사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니 그리고 일본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호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투자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변도 되게 넓고 제품들도 엄청 하이 퀄리티로 나왔잖아요. 심지어 애플에서도 소니 디자인을 베껴야 된다라는 막 이런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소니 그리고 뭐 아이와 뭐
뭐 파나소닉도 그 당시에 되게 강했었고요. 뭐 저희가 그쵸. 최근에는 뭐 토시바라는 일본 회사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도시바 같은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주류를 이뤘었던 되게 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을 거의 일본 회사였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저희 학교가 약간 좀 친일? 아니, 약간 이렇게 아, 진짜요? 조금 진짜. 일본의 그런 문물을 네네. 친일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개방적이다, 일본에. 일본의 네. 그런 음. 그런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중에 일부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었고 그리고 학과 이름 자체를 공업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전 일본식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 혹은 뭐 유럽에서 산업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약간 공업이라는 칭호로 부르는데 이제 유일하게 학과 이름이 공업인 데였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일본의 그런 뭐 미묘한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음. 그 당시에 산학을 지금은 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뭐 NEC 같은 일본 컴퓨터 회사랑도 대학교에서 바로 산학을 하고 뭐 그랬었던 시기라 이제 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뭐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품 쪽으로 뭔가 방향성이 잡히시면서 뭔가 커리어를 설정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 졸업할 때쯤에는 그럼 확실하게 나는 딱 제품이다. 그 제품 중에서도 뭐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음,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 그 뭐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1학년 때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막 놀기 바쁘잖아요. 뭐 이렇게 아, 막 그쵸. 어디 막 뭐 그냥 저는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서울을 딱 한 번 올라와 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수학여행 아, 때 진짜요? 롯데월드를 한 번 올라와 보고 네. 서울 거의 올라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 뭐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그 외지에서 온 친구들끼리 막 뭐 오늘은 뭐 동대문에 가보자, 뭐 오늘은 어딜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 투어를 막 많이 다녔었던 좀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이렇게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진지하게 앞으로 뭘 하지? 이제 그게 이제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지금도 있긴 한데 그 삼성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그쵸.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는 뭐 선배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뭐 우연찮게 이제 마찬가지로 그 삼성 멤버십에 다니던 그 선배 그 형이 이제 뭐 거기서 무슨 전시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가니까 그때 사실 조금 충격받았었던 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정의 약간 그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쵸. 비슷한 그 클래스에서 비슷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디자인에 별 관심 없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막 좀 섞여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잘했었던 친구들이라는 나름의 이제 봤었던 게 있었는데 그 멤버십에 가서 보니 이제 좀 뭐 아마 뭐 예산을 이제 삼성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그런지 아무튼 뭐 조금 뭔가 이거는 레벨이 좀 다른데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 뭐 단순히 목업에 대한 퀄리티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뭐 과제전 하면 굳이 스탠드 앞에서 이제 교수님한테만 프레젠테이션 하지 같은 그 학생들 혹은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경험을 저는 못 해봤었는데 네. 가니까 이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그 관람객들을 대응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뭐 그런 좀 모습들도 보면서 저기가 내가 한번 가서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아, 생각을 하고 멤버십을 그때 준비해서 뭐 운이 좋게 이제 그, 들어가게 돼서 멤버십 활동을 하면서 좀 그런 되게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누가 뭐 가르쳐 줬다라는 것보다는 그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이제 계속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뭐 미묘한 그 경쟁 구도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알려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각 디자인이랑 뭐 일부 건축도 있었고 자동차 디자인 그리고 산업 디자인 이렇게 있었을 때 각자의 개성이 더 되게 강한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놀기도 많이 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디자인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조금 나름의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학교를 벗어난 이런 환경에서 교류를 하시면서 이 틀을 넘어선 뭔가 그러한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우물이라는 한계가 되잖아요. 그거를 벗어난 경험을 이제 그쵸. 하게 되신 거네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긴 좀 뭐죠 일종의 버릇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늘 동경했었던 디자이너들은 다 스타 디자이너였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약간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만 지금은 약간 올드 패션인 뭐 예를 들면 필립스탁이나 뭐 교수님들은 뭐 알레시 필립스탁 이런 거를 이제 그 되게 좋아하던 세대 분들이 이제 저희를 교육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외부 정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필립스탁이 최고의 디자이너고 이런 식의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교과서에 마치 그렇죠. 뭐 그런 디자이너 나오면 그 디자이너가 다인 것처럼. 근데 이제 막상 그 나와서 이제 다른 학교 혹은 이제 그 다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랑 만나보니까 그 소스들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아티스트를 되게 동경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 예를 들면 뭐 되게 매니아틱한 디자이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 뭐 피에르 샤르핀이라는 프랑스 뭐 현대 조각가 겸 디자이너인 분이 있는데 뭐 피에르 샤르핀을 아는 친구가 뭐 그런 정보를 막 피에르 샤르핀 아냐?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막 그 이렇게 조금의 뭐 자기 나름의 그런 소스들을 이렇게 조금씩 막 공유해주면서 네네. 뭐 예, 뭐 서로 이렇게 막 몰랐었던 정보를 보고 막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뭐 너 이거 알아? 이런 거 이제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서 하나 듣고 와가지고 너 이거 아냐고. 그때는 인터넷이 그런 과정 지금처럼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이렇게 원하는 걸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툴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한정적이고. 아, 맞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뭐 구글도 여러 가지 검색 엔진 중에 하나였고 이제 뭐 야후 뭐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썼었고 아무튼 네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쵸. 그때는 구글이 뭐 검색하면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검색하는데 뭐 몇 초 걸렸다. 막 이거 자랑하고 막 그 정도로 아, 느리고 맞아요. 결과도 얼마 없고 막. 예, 그리고 다른 검색 엔진은 다 그 아이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라이코스는 이제 검은색 그 레브라도 강아지가 나온다거나 네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인터페이스가 이제 조금 더 친숙했었는데 구글은 너무 엄청 드라이한 거죠. 그러니까 코딩처럼 나오고. 근데 지금 이제 구글이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삼켜버릴 줄은 그때 몰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디자인 멤버십에서 그러면은 이제 같이 활동도 하시다가 그럼 졸업하시고 바로 삼성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 네네. 그리고 제가 멤버십에서 또 생활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게 또, 또 나름 또 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약간 그 어학연수를 핑계로 한 그 해외여행을 좀 길게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런던에 제가 한 1년 가까이 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뭐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학교들, 뭐 RCA나 뭐 그런 학교들에 아는 뭐 선배들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냥 가서 이제 뭐 수업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업은 못 들어가 봤지만 뭐 결과물 같은 것도 이렇게 훔쳐보고 뭐 네. 이런 그런 약간 조금의 외도가 있었어요. 근데 뭐 멤버십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제가 외국에서 한 1년 정도 네. 이렇게 있다가 들어왔었던 게 저는 좀 나름 큰 그것도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어떤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되게 짧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외에서 뭐 이런저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 제가 느꼈었던 게 한국 사람들의 바지 통이 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다 비슷한 바지통에 네. 비슷한 컬러에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당장 이제
그 뭐 외국 생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들어오니 한국 사람들이 바지통이 좀 크고 한국의 건물들은 컬러가 다 이렇게 그레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컬러감이 많이 없고 뭐 자동차는 왜 흰색 아니면 까만색 아니면 실버밖에 없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원래 당연했었던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이고 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국이라는 게 이런 혹은 서울이라는 그 도시는 이런 컬러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통의 바지를 입는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구나라는 좀 객관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좀 됐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또래 다른 학교의 디자이너들은 어떤 걸 하지? 그거를 되게 좀 주의 있게 좀 봤었었는데 이제 막상 가가지고 보면 뭐 지금 보면 되게 약간 좀 건방진 생각이올 수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을 때 혹은 저는 이제 서울 이전에 뭐 대구라는 그 지방에 있었을 때는 막연히 서울 친구들이 잘할 것이다. 혹은 서울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디자인은 유럽이지. 뭐 이런 막연한 그 동경 혹은 이제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서 이제 보니까 별게 없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죠. 이거 생각보다 잘 못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생각한 거 좀 다르네. 우리나라가 좀 우리 학교에서 하는 혹은 내가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네. 뭐 이런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던 시기.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이제 잡지 보면 다 스타 디자이너들이 나오니까 막 위축되잖아요. 막 스타 디자이너들이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 거를 잡지에서 보다가 사실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같이 경쟁하고 이제 뭔가 필드를 만들어 나가는 디자이너는 스타 디자이너랑 저희가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그 비슷한 세대의 디자이너들이 이제 서로 좀 경쟁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봤을 때 너무 유명한 학교의 그 학생들의 어떤 결과물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되겠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뭐 그런 것들도 좀 생성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좀 스스로 객관화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졸업 전시를 한 1년 정도 하고 뭐 솔직히 잠깐 고민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삼성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사실 그 고민을 하던 중간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었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됐었죠. 네.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 영국에 잠깐 계실 때 뭐 유학을 하거나 뭐 이 해외에서 디자이너 경력을 쌓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좀 견문을 넓히고 싶으셔서 일단 가보신 거예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제일 큰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서울과 그래도 디자인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또 대표적인 도시인 런던하고 봤을 때 또 그 갭은 얼마만큼 될까 뭐 그런 걸 좀 사실 궁금하긴 했었고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되게 뭐 가정의 어떤 형편이나 뭐 그런 인프라 같은 게 지금 당장에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근데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어느 학교에 갈지는 미리 봐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제일 그래도 잘 나간다고 했었던 뭐 텐저린이나 뭐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에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제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약간 뭐 이렇게 그냥 배회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이런 데서 사람들이 디자인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앞에 커피숍에서 점심 때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커피 마시고 있으면 저 사람 텐저린 사람들인가? 뭐 이런 그런 주변에서 약간 배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냥 분위기 같은 걸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게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텐저린이 그 조니 아이브가 만들고 그 이돈태 씨가 계셨던데 맞죠? 예, 맞아요.
네. 영국의 대표적인 에이전시 중 한 곳이죠. 네. 근데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 객관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바라볼 필요라든지 이런 건 있는 것도 같고, 저도 뭐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말씀하신 필립 스탁이랑 막 카림 라시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디자이너들의. 근데 예, 네. 맞아요.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로 한국 디자이너들의 실력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뭐 DNA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워낙 또 잘하고 이제 층도 두껍고 경쟁도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진짜 잘 하는데 외국이라고 뭐 전혀 무조건 잘하고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네네네, 맞습니다.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나서 3년 차 때 이제 그 해외 그 당시에는 거의 삼성전자도 이제 막 디자이너들을 약간 되게 성숙하게 이렇게 교육을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하던 시기여서 이제 그게 한 2006년, 7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때 거의 해외에서 유명하다라는 디자인 컨설턴시에는 일을 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외에 그 외주를 주는 그 스텝이 이제 저희하고 동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막 물어보는 거죠. 옆에서 야 뭐 아이디어는 디자인비 얼마 정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뭐 루이지 골란이나 뭐 그런 이제 그냥 완전 아뜰리에 같은 스튜디오에도 디자인 용역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래서 1년에 거의 우리가 아는 그냥 책에서만 봤었던 그런 디자인 에이전시들한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비용으로 뭐 1억, 2억, 뭐 많게는 뭐 3억 이상의 그 디자인 하나를 받는 그 비용이라는 것도 대략 이제 그 귀동량으로 저희가 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일부는 진짜 엄청나게 훌륭했었고, 일부는 야 이거가 말이 되나 뭐 이런 그 막 좀 진짜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게 명성하고 좀 다르네. 그런 것도 눈으로 확인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비용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스튜디오들도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았었던 이제 대부분의 잘 하고 있었던 스튜디오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게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되게 뭐 이렇게 리소스가 되게 좋은 디자인을 붙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뭐 주니어나 뭐 좀 다른 디자이너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을 눈으로 또 계속 확인을 한 거죠. 뭐 렌더링을 이렇게 했네, 프린테이션 이렇게 하네, 뭐 이렇게 뭐 디자인 스타일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뽐내라는 것들을 진짜 압축적으로 한 2, 3년 동안 거의 글로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시들의 결과물을 압축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다 받아본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아본 건 아니고 이제 같은 팀에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선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좀 철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확신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위치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좀 객관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정도의 버짓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되게 현실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당시에 좀 쌓여왔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언젠가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를 차릴 텐데 그랬을 때 디자인 예산은 얼마 정도 받아야 되지?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계약서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계약이 진행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계속 볼 수 있었던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기준에서 이러한 에이전시들이 어떻게 오퍼레이팅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전달하는지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 소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험하실 수 그렇죠. 있었다는 게 진짜 예,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삼성 그죠. 다니실 막, 때 네. 예,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네. 그 삼성 다니실 때 그래서 그런 뭔가 모습들, 에이전시들과의 인터랙션 혹은 작품을 보면서 아, 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캐파시티랑 이러한 노하우 정도면 나도 에이전시를 차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그럼 드신 건가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생각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그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제일 첫 번째 했었던 게 그 스튜디오를 계약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세로 이제 렌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월급을 받은 순간 네, 그동안은 이제 내가 집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작업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볼까? 이제 그 음, 생각을 했었었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5명 정도가 그, 그 홍대에 있는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던 드라마 찍었었던 그 골목의 지하 공간에 이제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햇볕도 안 들어오는 공간을 저희가 그 당시 한 6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해서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스튜디오를 운영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지금 되게 유명해진 그 이광호 작가라고 네네. 그 혹시 아시나요? 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전선 꼬아서 만든 거의 그 뭐 갤러리 쪽으로 비즈니스 많이 하는 뭐 이광호 작가랑 뭐 그 당시 삼성 다녔었던 다른 3명이랑 그 친구들이랑 해서 계속 삼성 다니고 있긴 한데 네. 5명이서 이제 한 사람당 15만 원씩 내서 음, 그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낮에는 이제 회사 일하고 밤이나 이제 주말에는 그냥 5명이 모여서 이제 뭐 같이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이 끝났을 쯤에 그 S 디자인 유닛이라는 지금 웹사이트가 죽긴 했는데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그, 그 퍼블리싱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 다니는지는 이렇게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의 그냥 스튜디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생기면서 음. 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뭐 창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그때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을 다니시면서 낮에는 회사가 데이타임에는 회사 근무 그리고 그 회사 끝난 이후에는 독립 에이전시를 1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그때부터. 그 당시에는 사실 클라이언트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네. 클라이언트는 없었고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월급이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쌓이니까 그 예산으로 그냥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 뭐 가구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맣게 뭐 전시를 해본다든지 뭐 그런 조금의 뭐 시행착오 뭐 음,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뭔가 막 엄청나게 뭐 이루어진 거는 없었었고 이제 대신 어떤 스튜디오 공간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뭐 누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뉴얼하게 뭔가 나오는 결과물을 정리하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디자인 붐이나 뭐 다른 매체들이 한참 이제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이제 그 이광호 작가랑 뭐 저나 이제 몇몇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프레스킷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데 계속 쏘는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이런 디자이너인데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작업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뭐 좀 관심 있으면 좀 실어달라 뭐 그런 프레스킷을 계속 날리는 작업을 그 몇 명이서 이제 지하에서 막 이렇게 날리고 뭐 실리고 뭐 서버가 다운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쳤었죠. 그 네.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이면서 이제 휴가 내가지고 밀라노 뭐 슈퍼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전시도 하고 아, 했었었는데 진짜요? 이제 그때 그때 저는 약간 좀 음, 재밌었던 경험이 이제 그 슈퍼 스튜디오가 그 당시에 밀라노 그 조나토 로토나에서 제일 큰 디자인 부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일주일 안에 방문하는 방문객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음, 근데 일주일 내에 오프라인으로 슈퍼 스튜디오에 오는 그 관람객 수가
예를 들면 2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뭐 드진이나 그 디자인 붐에 포스팅이 잘 돼서 저희 서버가 딱 다운되면 그 다운된 도큐먼트들이 막 날라오거든요. 근데 보면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10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만 쌓여도 이제 70만 명, 뭐 100만 명이 그냥 되는 거니까. 아니, 그때 만들어 놓으셨던 온라인 그 작품 사이트예요. 네. 그게 다운될 정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돈을 이제 몇 천만 원 들여서 이제 슈퍼스튜디오 가느니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프레스만 잘 활용을 해도 어떤 트래픽이나 이제 방문자 수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간접적인 경험도 그때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졸업했었을 때 했었던 게 이제 그 뮤직 인 더 레인이라고 이제 그 어떤 우산인데 이렇게 사운드 컨트롤 되는 우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랑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플래닝 했었던 게 이제 메탈라는 가구 브랜드도 이제 그 당시에 플래닝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그 디자인이 몇 개가 나온 것들을 이제 프로타이핑을 해서 이제 전시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아이템도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한 4개, 5개 정도? 의자 한 뭐 2개, 뭐 테이블 하나, 뭐 조명 2개, 뭐.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것도 뭐 저희의 하나의 뭐 선입견이긴 한데 왠지 디자이너라면 가구랑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거기서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잡지 보면 대부분 다 그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간 좀 흉내 냈던 거죠. 뭐 디자이너들이 뭐 이렇게 밀라노에서 전시하려면 조명하고 뭐 가구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하다못해 뭐 조그만 뭐 빨대 하나로도 뭐 프로모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사 하나 뭐 액세서리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잘 몰랐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디자인 아이템의 전부인 줄 알고 이제 가서 뭐 전시하고 뭐 실제로 뭐 판매가 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이제 프로타입을 소비하는 거지 이제 실제로 뭐 저희가 꿈꾸는 거기서 뭐 되게 유명한 뭐 비트라 같은 가구 브랜드를 만나서 양산 이어지고 뭐 그런 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대신 그럼 뭐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고 프로모션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정도의 확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꼭 움직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나름의 데이터가 좀 쌓였던 거죠. 근데 뭔가 그 작업을 하시거나 프레스 킷을 날리거나 이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 약간 여느 한국 그 디자이너나 디자인 스튜디오의 느낌이 아니라 그 해외에 계신 디자인 스튜디오가 하는 방식을 되게 한국에서 되게 일찍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조금 작품에도 이걸 내가 뭐 내도 되나 약간 이런 것도 많고 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수줍어하잖아요. 자기 작품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작품을 알리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알리는 것도 디자인의 일환인데 그게 되게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걸 되게 먼저 하고 계셨네요. 되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하에 있었던 광호라는 친구랑 저가 이제 했었던 게 우리가 이렇게 보내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퀄리티 안 왜냐면 좋은 매일 수신하기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읽었는데 반응이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체크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월페이퍼나 아니면 프레임이나 그 디자인 붐이나 이제 몇몇 잡지사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줘서 이제 근데 그게 뭐 메인 피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 서브 카테고리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정도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링크가 하이퍼링크가 다 걸려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이제 풀 포트폴리오를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프레스 요청이 오기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반응이 없으면 사실 뭐 광호랑 이제 뭐 접자 이거 농담으로 야, 우리는 안 통하나 보다 뭐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엄청 빠르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보내고 나서 포스팅이 되거나 하는 게 2, 3일 내에 이루어졌고 서버 다운은 포스팅 되면 바로 다운이 됐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이제 계속 지출하면서 서버 증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되게 빠르게 일어나더라고. 뭐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주일 내에 그게 다 스프레드 되는 그런 온라인적인 경험을 했었죠. 아니 근데 그 한국에서의 그 회사에서의 업무량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 있으셨어요? 좀 놀라운데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음. 제가 그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낮에 이제 낮에 회사 근데 그 당시에는 8시 출근이었어요. 지금은 자율 출근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뭐 원래는 이제 5시 퇴근인데 뭐 저희가 있었던 팀이 제일 바쁜 팀 중에 하나여서 이제 출근 시간 8시인데 퇴근 시간 이제 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근데 퇴근 뭐 10시든 뭐 11시든 하고 나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만들었던 생활 패턴이 새벽 2시 반에는 잔다 이제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와서 뭐 다만 한두 시간 있더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 뭐라도 이렇게 뭐 좀 포토샵으로 뭐 렌더링을 하나 하더라도 그 약간 좀 루틴한 패턴을 좀 만들어 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일찍 퇴근해도 뭐 한 2시까지 뭐 좀 늦게 퇴근해도 뭐 한 2시까지 뭔가를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꼬물꼬물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쌓아 네. 놓는다라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이제 좀 많이 나빠지고 이제 또뭐 퇴사할 때쯤 지금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또 하는 그런 또 시기하고 또 맞물려서 이제 결혼, 회사, 그리고 스튜디오 그 당시에 제가 또 학교 강의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 네 개가 이제 맞물리면서 거의 야. 몸이 이제 피폐해져서 거의 병원에 입원하는 정도에 이르렀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에는 내가 계속 오래 할 거랑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거랑을 누워서 이제 생각하다가 제일 빠르게 정리한 게 이제 그 회사를 먼저 정리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안에서도 가장 바쁜 조직 중에 하나인 그 무선 사업부에 계셨던 걸로 들었는데 와 진짜 몸이 진짜 남아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다 선임님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막내였고 이제 선임님들이 지금 뭐 상무 전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번씩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아무튼 뭐 그때 그걸 하는지도 몰랐다라고도 하시고 근데 이제 한 번씩 근데 뭐 다행인 게 바쁜 조직일수록 이제 좀 더 자유로운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 한 프로젝트씩 맡아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뭐 신입사원이더라도 뭐 제가 알아서 이제 목업식하고 네. 뭐 수원에 가서 이제 엔지니어들이랑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이제 일을 막 한 명 한 명이 다 쳐내야 됐던 상황이니까 이제 그만큼의 좀 자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너가 그냥 알아서 어느 수준 이상의 뭔가를 만들면 이제 큰 방향만 맞으면 터치하지 않는 그래서 좀 바쁜 팀이면서 동시에 내가 내일만 빵꾸 내지 않으면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뭐 업체도 나가고 뭐 업체들 미팅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이제 생산 공장들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돼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뭐 그런 팀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 또 다른 일을 또 막 벌릴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대표님 그 커리어를 보면은 되게 정성적으로 막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커리어들을 다 밟으시면서도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도 많이 하시고 실험적인 그런 행보들도 많이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BKID에서조차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BKID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산업 디자인 특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브랜딩이라든지 뭐 공예 그리고 뭐 UX UI 부분까지 여러 영역을 모두 아우르시는 되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근데 또 그 안에서 다루시는 제품군이 또 막 공예는 되게 공예 쪽과 이제 IoT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 되게 그 스펙트럼 안에서 상극일 수도 그러니까 상극이 아니라 양쪽 극단이죠. 예, 극단일 수도 있는 제품군인데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그 BKID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뭐 원동력이나 뭐 프로세스 이런 게 특별하게 있나요? 그게 이제 뭐 그
뭐 이게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성향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구나라고 역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거에 약간 그 반복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분야는 그냥 재료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재료 중에 저희가 가장 로테크라고 하면 이제 그 옹기라는 재료랑 네. 그리고 그 완초라는 재료 그런 것들을 다뤄봤거든요. 예를 들면 완초는 뭐냐면 이제 그, 그 한국에서 벼농사 짓고 나서 추수하고 나면 이제 그, 그 대가 남잖아요. 그 왕골이라고 하나? 그 네. 이렇게 그 쌀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몸통이 남는데 그 몸통을 대부분 이제 소 여물로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태워서 이제 연료로 쓰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꼬우면 이제 바구니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완초공인데 걔는 사실 툴이 필요 없거든요. 하다못해 칼 하나만 있으면 잘라서 이제 어떤 쉐입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툴이 없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라믹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토기는 많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엄청 무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그 흙이 그 자기화가 되면 유리질이 되면서 되게 얇게 만들 수 있는데 토기는 그 천도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박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뭐 그런 로테크의 재료도 저희가 써봤고, 제일 하이테크 쪽으로는 저희가 그 널스라는 이제 그 뇌를 이제 이렇게 스캐닝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레이저인데 바나나 형태로 이제 유턴해서 나올 수 있는 센서인데 그걸 활용하면 이제 fMRI를 그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육축 로보틱스, 뭐 하모닉 드라이브를 이용한 그 로봇 암 같은 것도 해봤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왜 양쪽을 다 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막 분리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형태를 만들거나 쓰임을 만드냐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 그런 게 이제 재료에선 있는 거고 새로운 기술 뭐 예를 들면 널스라는 센서가 지금 개발된 지 그 1년밖에 안 됐고 이걸 어떤 식으로 쓸지를 이제 저희가 뭔가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그 메디컬 엔지니어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가벼운 fMRI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뭔가 기술을 개발해놓고 이제 디자인을 입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널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널스로 fMRI를 만들 거야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아, 그럼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뭔가 첫 번째 미팅에서 이제 그런 막 하이테크를 다루던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평소에 관심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제 디자인적인 인사이트를 저희가 간간히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 팀하고는 이 프로젝트를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신뢰가 초기에 쌓이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옹기를 얘기해도 저희는 왜 옹기가 뭐 이렇게 그 한국에서 뭐 크게 5줄기의 그 옹기 만드시는 그 흐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뭐 fMRI에서 이제 널스라는 그 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도 저희는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양극단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결국 프로젝트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저희가 뭐 100%다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제 옹기 장인분들이 그걸 구현해내고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낸 그 fMRI 기기에 대한 디자인을 또 엔지니어들이 또 적절하게 이제 현실화시키고 뭐 그런 협업의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좀 성심성의껏 서포트해드리고 뭐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쓰임새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제안하면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제 뭐 지금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근데 뭐 의도적으로 막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끝단이 계속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뭐 fMRI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홀브레인을 해야 되고
홀브레인을 하고 났으면 이제 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테크 쪽에서의 니즈들이 있는데 네. 그 니즈를 처음에 디자이너를 만날 때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랑 좀 제일 빨리 만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흐름에 이제 이 넥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와서 그 넥스트를 열 때 저희가 같이 동참하게 되고 뭐 이런 좀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뭔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심이 있어야지 그 가능한 일인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뛰어난 셰프는 사실 기구랑 재료 탓을 크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뭔가 굳이 영역이 한정될 필요도 없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마시모 비넬리가 그 If you can design one thing, you can design everything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를 디자인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저희 뭐 개인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이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꽤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송몽규라는 디자이너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 안에 20명 정도 되는 팀이 있고 이제 그 팀에 또 개개인의 또 개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팀워크를 또 어떻게 또 잘 이끌어내서 이제 좋은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냐, 뭐 서로 이제 피드백 주고 뭐 에디션하고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외부에는 많이 노출돼 있지는 않긴 한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게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딱히 연관됐을 수도 있고요. 그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뭐 다양성도 있고 변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창의적인 부분이 되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그 실제 그 리얼리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 실제 사이의 갭이 언제나 존재하고 그 제가 볼 때 이제 송몽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디자이너시지만 또 경영자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절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좀 ROI를 성립하게 만드는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 그게 약간 양날의 좀 검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처음에 얼마만큼 플래닝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할 거냐 혹은 플래닝 이전에 그냥 되게 그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결과는 이제 예측이 안 되지만 일단 이 프로젝트는 약간 이 방향성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라는 처음에 딱 이렇게 첫 미팅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딱 잡혀지는 뭐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후자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재료 혹은 이런 기술이면 뭐 이런 방식으로 풀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결론이 되게 빨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빨리 난 결론을 어떻게 이제 쉐이핑하고 이제 설득시키냐라는 과정을 되게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았고 최근에 이제 저희도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좀 너무 직관에 의존했을 때 생기는 그 오류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직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제 뭔가 이제 프로젝트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이제 가끔씩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도 저희가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그 직관과 이제 아니면 적절한 그 좀 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밟아 나가는 어떤 이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좀 부러뜨려 나가면서 이제 좀 관철시키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약간 믹스해서 직관으로 일단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그 이후에 뭔가 프레스를 좀 밟아 나간다거나 하는 정말 유연성을 대입했을 때 이제 좀 많이 그런 문제들이 좀 풀린다고 저희가 좀 봐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냥 되게 빠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된 프로젝트도 있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프로젝트도 있긴 한데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이제 뭔가 좀 다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똑같은
잣대로 모든 프로젝트를 대할 수 있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가 계속 빠르게 더 환경적으로도 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환경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변화에 맞춰 가려면 되게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산업 네네. 디자인이라는 측면도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예, 네네, 그렇죠. 요즘 산업 디자인은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 뭐 저도 사실 저희 모교에 이제 강의를 하나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갈수록 되게 그 희귀한 산업군이 돼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순수하게 이제 그냥 프로덕트 디자인만 한다라고 하는 그 직구는 사실 점점 협소해지고 음, 좀 기회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저희가 이제 공예 쪽이랑도 일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갓을 쓰지 않으면 그 머리에 쓰는 갓 있잖아요. 말총으로 만드는 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갓이라는 그 모자 그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사실 그냥 박제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이제 순수하게 그냥 쉐입 혹은 이제 프로덕트 사용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좀 이렇게 사라지거나 시장에서 필요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네, 대신 이제 그 이면에 좀 되게 디지털적인 사용성, 예를 들면 그게 프로덕트와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크린하고 연동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단순히 원웨이가 아니라 뭐 상호작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되게 뭐 또 다른 방식의 예를 음, 들면 1대1이 아니라 뭐 1대 다간의 어떤 뭐 상황으로 뭔가 프로덕트를 써야 된다든지 혹은 이제 이게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간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사업 디자인은 뭘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근간은 입체를 다루는 영역에 저희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대신 그 입체를 기반으로 한 어떤 다양한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게 저희가 일단 당장 찾고 있는 전략이긴 한데 네, 결국 이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을 거고 저희 같은 이제 입체를 기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 어떤 물성을 기반으로 한 시각, 예를 들면 똑같은 UX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모든 분야들이 이렇게 좀 융합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방향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심지를 딱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더하기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음, 뭐 이렇게 이사를 가서 여기를 다 비우고 이제 넘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부분을 더 공고히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믹스시키는 방식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음.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뭔가 그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더라도 확실하게 본인만의 무기를 가지고 그걸 레버리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건 것 같고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또 이 디지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혹은 이제 입체적인 물성을 또 다루는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그 메타버스 시대에 접근하게 되면서 융합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히. 왜냐면 그 네네네. 같은 3D 세상 안에 혹은 가상 뭐 믹스 리얼리티 세상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2디멘셔널만 다루던 사람이 그 3D의 그 감각을 잘 뽑아내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네. 프로젝트를 많이 또 준비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면서. 네, 제가 최근에 뭐 로보틱스 쪽하고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결국 로보틱스가 결국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로보틱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디지털라이즈가 된다, 그리고 음, 로보틱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로봇이라는 그 실체는 그 되게 오토메이션한 어떤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 어떤 실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결국 뭐 하나라기보다는 그 두 개가 되게 잘 믹스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혹은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로보틱스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그룹은 이제 엔지니어 그룹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분히 이제 엄청나게 테크 드리븐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산업들도 이제 지금 많은 그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근데 그 디자인을 누가 어떤 식으로 잘 풀어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늘 그 중간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떤 시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네. 이제 그걸 약간 되게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디나 이제 뭔가 그런 쪽으로 지금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그게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요즘에 뭐 그 치킨 튀기는 뭐 로봇 뭐 퓨처 키친이라는 뭐 그런 카테고리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그쵸. 한데 그런 부분에서 테크에서 드리븐하고 이제 소프트에서 좀 실체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테일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아이디의 어떤 필요 혹은 이제 반대로 그 리테일까지 떨어졌을 때 역으로 이제 그걸 제한해서 위쪽에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의 어떤 좀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버텀업으로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는 좀 그런 변화가 좀 현장에서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 상황에서 저희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디자인만 해도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뭐 배기구나 뭐 백미러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동하는 집을 디자인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네네. 달라지는 거라든지 확실히 그 기술이 발달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완성도가 기술적 완성도가 다다르면은 결국에 경쟁력은 디자인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그 에이전시를 차리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도 되게 많거든요. 혹은 이제 이미 네네. 차리셔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발전하시고 싶어하시는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한 10년 10년 넘으셨죠? 운영하신 지 그쯤 되셨나요? 네, 그 삼성전자랑 같이 병행해서 했었던 합치면 이제 한 13, 14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네, 독립한 지는 이제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에이전시를 운영하시면서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그 앞으로 이제 에이전시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과 혹은 하시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희도 아직까지 뭐 되게 자충우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저희가 저희 한 분 권하기도 뭐 힘든 상황인 게 뭐 조언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냥 이제 조금 뭐 한 10년이라는 경험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되돌아보면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제네레이션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스타일 같은 게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희도 산업 디자인 한국 기준으로 치면 한 이제 한 2세대 혹은 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네. 1세대 분들이 이제 거의 뭐 일이나 뭐 그런 한국의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1세대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한 텀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저희 선배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의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 혹은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스탠스는 결국 이제 좀 클라이언트의 어떤 영역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가고 대신 클라이언트가 없더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조금의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떠났을 때는 사실 그 존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저희 세대 디자이너들, 뭐 플러스 X에서도 지금 뭐 새롭게 뭔가 뭐 화장품 런칭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클라이언트 중심의 업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의존성을 이제 좀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조금의 이제 그 내부 엔진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되고, 그리고 바운더리 측면에서도 좀 정해진 바운더리 이상의, 그러니까 사실 바운더리라는 게 아이템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자동차냐 뭐 모바일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제 어떤 스타일 중심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라는 그런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저희보다 이제 또 한 10살? 한 세대 정도 더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 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 혹은 한계들을 좀 벗어나는 혹은 확장시킬 수 있는 혹은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이제 또 그 세대들만의 또 뭔가 장을 열 수 있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스튜디오들을 답습하기도 하고, 저기서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좀 일종의 벤치마킹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차별화를 더 둬야 된다, 혹은 우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 뭐 하다못해 이제 디자인 비용을 받더라도 이거 이상은 받아야 된다, 아니면 디자인을 내서 참여하는 비딩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그 업에 대한 좀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더 개선을 시키고, 뭐 그런 이제 조그만 이제 움직임들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세대 스튜디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인데, 또 다른 세대 디자이너들은 또 저희가 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뭐 문제 혹은 뭐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뭐 그게 되게 저희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융합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반대로 뭐 저희처럼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의 카테고리를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제 서로가 좀 다른 어떤 지점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자체가 좀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뭔가 유연한 그 적응 이런 부분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한 지가 벌써 한 1시간 10분 정도를 네, 경과하고 있는데, 저희 잠깐 그 이제부터 뭐 질문하시거나 그 혹시 송봉규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잠깐 뭐 한 20분 정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 대표님이랑 저랑 두 분 다 아는 사람이죠. 여기 대우님이라고 계신데 잠깐 한번 인바이트 해볼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우님. 제가 왜 인바이트 된 거죠? 아니 제가 올렸어요, 그냥. 질문 좀 해주세요, 먼저. 원래 질문 같은 것도 끊어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간략하게 그러면 대우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저희 김대우 디자이너는 현재 미국의 소노스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시면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학교 동문 선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아까 전에 듣다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송봉규 대표님께서 출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순수 산업 디자인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 약간 희귀해지고 있다, 이 분야가.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실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소노스라는 회사가 스피커를 하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스피커라는 하드웨어를 딜리버리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UX 디자이너가 산업 디자이너보다 더 많더라고요. 하드웨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산업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시니어 레벨이라 그래서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실제로 좀 고령화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축도 아니고 주니어 디자이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시니어 이상급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와, 이게 산업 디자인군이 진짜로 점점 학생들은 줄어가고 막 고령화 된다라는 느낌을 확 받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계속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약간 이기적인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앞으로 점점 하려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송 대표님은 어쨌든 교단에도 있고 어쨌든 그 회사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뭐 심지어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 회사랑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무슨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점점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클래스에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진로나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약간 입체를 다루면서 이렇게 그 제품 프로덕을 한다라고 이제 한 3, 4학년 때 내부적 스스로 이제 그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한 친구가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30명을 치면 이제 한 15%에서 20%가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약간 좀 UX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그걸 얼마 전에 제가 그 성정기 디자이너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도대체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은 그 산업 디자인 학과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에서 산업 디자인 학과라는 학과에서 1학년 때 2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컴퓨터 앞에서 뭐 XD나 뭐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이제 UX를 짜면서 뭔가 디지털로 뭔가 이렇게 경험해보는 UX를 하는 그 커리큘럼과 또 하나는 사포질을 막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입체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산업 디자인적인 경험. 근데 그 두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UX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게 1학년 때 그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런 걸 되게 선호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이제 뭔가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왠지 아이디는 뭔가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면 UX 하면 뭐 내가 오늘 뭐 데이트가 있으면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수업 듣고 바로 나가면 되는데 아이디 하는 친구들은 옷을 갈아입고 막 옷에 막 본드가 묻고 뭐 막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나갈 때 막 땀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그 2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많은 이탈자가 생기는 상황이 있다. 뭐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좀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뭐 저희가 누워서 뭐 VR로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만나고 뭐 하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이제 어떤 그 물건 혹은 이제 입체는 계속 그 존재를 할 것 같거든요. 대신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 한국에서 활동한다고 쳤을 때 한국의 산업의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많은 산업 디자이너가 없어지기도 하고 더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가구 프로젝트를 하러 가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가구 쪽이거든요. 나무를 다루는 건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산업 디자인을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나무라는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뭔가 가구를 만들고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이제 예전에 소니나 뭐 그런 전자회사들이 많이 성행했다가 지금 쇠퇴한 것처럼 한국이 지금은 그래도 뭐 가전이나 뭐 모바일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회사한테 그런 패권을 이제 내줘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2가지인데 이제 뭐 로컬에서 활동한다라는 기반을 그걸 뒀을 때는 산업의 구조에 따라 그 아이디의 역할이 되게 많이 바뀌는 거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개선시키거나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학교 커리큘럼에서 1학년들이 갖는 그 극단의 경험 있잖아요. EX랑 그 아이디를 하는 그 경험에서 뭔가 커리큘럼 상에서 조금 더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백업이 돼야 점점 이제 이쪽을 계속 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도 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UX는 툴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도 그렇고 계속 발달하는데, 아이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예전 했었던 뭐 10년, 20년 전에 어떤 프레스를 조금 더 그래도 답습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더 흥미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냐. 뭐 제가 사실 교육자는 아니라 뭐 깊이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뭐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어요. 근데 확실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공 자체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정돼 있었던 스테레오타입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라는 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그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다가오는 뭐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갖춰줄 수 있는 모양새로 좀 진화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그 송몽규 대표님처럼 현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좀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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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질문이 되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대우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희 뭐 아까부터 나눴던 뭐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창업적인 부분에, 에이전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애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리고 이 Q&A 세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션은 앞으로 한 15분 정도만 더 운영을 하고 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참여하셔서 같이 나누고 싶으신 화두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애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그 이현주 디자이너 그 인바이트 했는데, 아마 이현주 디자이너가 지금 약간 이제 원래 자동차 디자인 하셨다가 지금 약간 그 가구 브랜드 운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디자이너가 잠깐 초대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상업 집기 같은 거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저 송봉규 대표님 초대해주신 송봉규 대표님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그 산업 디자인 학과 학생들 얘기 듣고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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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질문해 주실 부분이나 나누고 싶으신 화두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태연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부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제를 보고 들었는데요. 저는 네. 공익과를 나왔거든요. 아, 네네. 기술공예 전공을 해서 이 공예랑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아우르시는지, 사실은 제가 그리고 외국에 좀 오래 살다 와가지고 요즘 이런 쪽으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서 들어봤는데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상품도 그런 것 같은데, 방제가 왜 이렇게 공예와 테크놀로지를 아우른다고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방 제목에 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 송봉규 대표님께서 그 이제 산업 디자인 베이스로 다양한 이제 프로덕트나 프로젝트를, 이제 공예 프로젝트도 아까 설명해주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시고, 또 이제 최신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프로덕트도 참여하시고 그러신 디자이너라서 제가 그렇게 달았고요. 혹시라도 대표님 애드해 주실 부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뭐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그 공예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거나 좀 저희는 저희의 고민을 얘기하고,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특히 이제 그 학교에서 서로 이제 좀 충돌이 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그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과 통폐합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사실 공예도 좀 시간을 많이 지나서 보면 이제 예전에 그 금속 공예라는 게 결국 뭐 공예라고 그 당시에는 지칭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뭐 포크나 뭐 숟가락이나 뭐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을 이제 생산했었던 영역이었었잖아요. 디자이너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영역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고 이제 그 역할은 그 당시에 이제 다 있었던 건데 지금 사실 매스 프로덕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조와 그걸 이제 고안해내는 사람 간의 분리가 일어났고 그 분리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직접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들을 고안해서 이제 매스 프로덕트가 시킬 거냐라는 관점을 좀 분리되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똑같이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이제 고민하는 영역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과 통폐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예가 산업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되냐, 산업 디자인이 공예를 합병해야 되냐라는 그 서로의 이제 그 주도권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되게 평화롭게 되게 공예적인 좀 관점 그리고 뭐 산업 디자인 관점이 좀 적절하게 믹스돼서 이제 잘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과는 통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도 저희는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뭐 커리큘럼 혹은 학교 내에서의 어떤 좀 주도권에 대한 조금 이슈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뭐 사실 뭐 좀 맥락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치 뭐 공예하는 사람들 산업 디자인을 못하고 산업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공예를 못하는 뭐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이 알게 모르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들의 일환은 뭐 잠깐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가 다루는 재료에서 뭐 옹기 그리고 뭐 완초 그리고 뭐 세라믹도 저희가 다루고 뭐 유리나 뭐 하다못해 우드 터닝 같은 분들이랑도 협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 물건을 만들진 않지만 공예라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서로 약간 시너지 내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제목을 이렇게 뭐 정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공예를 디자인하면 마치 기계로 안 되는 걸 디자인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못 벗어나서 이게 막 갈리는 게 있는데 사실은 공예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디자이너잖아요. 네네네. 대신에 작업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잘 팔리면 뭐 기계화해서 양산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학교에 아직도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저도 그 모든 그 분리의 원인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네. 학교에서 왜 이걸 분리시켜 놔서 사람들 인식 속에 왜 뭐 북한은 뭐 빨갱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념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편하게 그냥 확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 이 대한민국 어딜 가나 밥그릇 싸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아직도.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얽매여 있다기보다는 그냥 활동하는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증명해내면 된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는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경계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현주님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송봉규 대표님하고 김대우 디자이너님 두 분한테 다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저도 산업 디자인 과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 산업 디자인이 되게 오래된 그 디자인 쪽에서는 되게 오래된 주류 어떤 학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돼서 분리해 나가는 과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디자인 학과가 되게 입체에 국한된 그런 좀 한정적인 영역에
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 시대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좀 요즘에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약간 입체와 2D의 중간쯤에 있는 뭐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예라던가 산업 디자인이라던가 시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저는 패턴에 관련된 거를 좀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디자인 필드에서 그 패턴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패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권리라던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기업이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회사에 있는 김대우 디자이너님은 그 스피커의 뭐 그릴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런 패턴들은 어떻게 좀 회사 내에서 개발이 되고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송봉규 디자이너님은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권리화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김대우 디자이너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현주님께서 저희 회사 제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패턴이 특별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특이한 패턴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지적 재산권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독특한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자동차 앞에 이제 그릴 패턴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산업 디자이너들이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하고 와서 그 패턴을 전문적으로 학생 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장님이 넌 앞으로 패턴을 개발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패턴 전문가라고 칭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 막상 가서 이걸 하려니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패턴들이 사실 되게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 좀 더 그런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스피커도 그 앞에 이제 그 뭐라고 했는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 타공들이 패턴이 이제 그 소리가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타공 패턴들이 보통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신 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디서 사오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그냥 현실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특이한 모양으로 어떤 패턴을 제작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사운드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닝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가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산업 디자인은 대량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패턴들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그런 홀 패턴을 뚫을 때 뭐 CNC라고 해가지고 정말 작은 홀들을 굉장히 많이 뚫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저희 브랜드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사실. 네. 저도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제품이 되게 단순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으면서 플라스틱이 주는 재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그 상황이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디자인하는 방식은 실제 재료를 적합하게 쓰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근데 대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재료를 실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솔루션으로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아트캠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소프트웨어, 파라메트릭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그런 패턴을 요즘에 구현하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건축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패턴의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패턴을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 그 뭐 아닌 부분도 많겠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되게 정직하게는 아까 대우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뭐 플라스틱의 메탈은 그냥 CNC 같은 그 재료에 가장 적합한 패턴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고, 반대로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제 재료를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약간 좀 그 뭐 페이크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처럼 보이는 저희가 마루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속은 아니지만 금속 같은 필름 안에 살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에요. 산업적으로 그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영향? 뭐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좀 되게 안 좋다고도 보거든요. 근데 대신 그게 또 비싸니까 못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괴리에서 이제 패턴을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적절한 그 재료하고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솔루션, 뭐 파라메트릭이나 뭐 아트캠 같은 방식으로 좀 잘 풀어나가는 거를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 답변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뭐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시간 35분, 40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셨던 대우님과 현주님도 다시 오디언스로 잠깐 바꿔드릴게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인사이트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송봉규 대표님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는 뭐랄까, 그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좀 유연한 사고,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이러한 컨텍스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디자이너의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뭐 일요일 날 다들 쉬실 텐데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뭐, 예, 뭐 특별한 거는 저희는 없고,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혹은 이제 조금 한국에 뭐 사업 디자인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조금의 이제 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그 다음 좀 사람들에게 뭐 혹시 오피셜리 뭐 공유해 주실 만한 프로젝트나 혹은 뭐 이벤트나 전시 이런 거 기획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가 원래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 성장을, 그러니까 저희 말고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뭐 일부가 거의 처음으로 이제 스핀오프에서 나간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이제 그 아키타입 서울이라는 팀인데, 네. 이제 그 팀이 원래는 이제 저희는 산업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썼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그 중에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조금 그 공간이나 뭐 그런 쉐어하는 공간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저희 회사에 이제 좀 투자를 해주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스핀오프에서 지금 저희하고 약간 얼란스처럼 이제 나가 있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셰프나 뭐 다른 뭐 소믈리에 같은 그 F&B 같은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여름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름쯤 오픈을 하게 돼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스핀오프 했지만 저희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이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을 나중에 또 소개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가긴 좀 어렵지만 나중에 한국 가면은 그 이번에 신사옥도 올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 벽돌 건물로 되게 멋있게 올리셨던데. 네네. 저희가 SOA라는 건축
그 건축가들이랑 같이 한 사옥이 있는데요. 저희도 네. 원래 사옥 지하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거기 전시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인님 한번 오시면 뭐 오프라인으로 뭐 재밌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주말이라 쉬시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공유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송봉규 대표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저희 이제 그 방송이 하나 먼저 이제 예고를 드리면은 그 김키미님이라고 브런치에서 마케터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번에 새롭게 책을 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새로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일요일 1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디자이너의 생각법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